이게 참 불편한 진실. 오늘 불편한 진실 많이 해요. 주식 고수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주식 투자로 불패하기 좋은 투자 방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강남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네, 지난번 해주셨던 얘기 이어가지고 또 들려주세요.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되게 재밌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윤진우라는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으로 계셨던 분을 주인공으로 하면 돼. 이 실존 인물입니다. 예, 이 윤진호 과장이 아마 진짜 가슴이 굉장히 애렸을 거야. 설명 좀 드릴게요. 이분에게 어느 날 그 청와대 경호실장이 찾아와. 박종규라고. 이 박종규는 예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군대에 있을 때부터 거의 부관이었어. 경호실장이라는 건 생사고락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리고 굉장히 그 권력의 최정점이잖아요, 거의. 맞아. 네, 차지철 경호실장 전이지, 한참 전이지. 이 사람은 유경수 여사 시해돼가지고 그때 이제 옷을 벗었어. 경호실장에서. 네, 경호에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박종규가 네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당시 실세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실권은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우락이라든가 경제 쪽에서는 김정념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만 봉직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뭐 호위하는 그런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국가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건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 월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호실장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박종규는 이제 경호실장을 했는데 당시 그 박정희도 얼마나 이 친구를 아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냐면 이분을 어디 살게 배려했냐면 바로 유엔빌리지 살게 했어. 야, 그 당시 유엔빌리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을 잠깐 했지만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 높은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 그 기업인들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 계속 그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자기 직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가족들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는 좀 쪽팔리다. 우리나라에 살 집도 별로 없는 것도 있거니와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으니 외국인들에게 그럴싸한 주거단지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엔빌리지. 그래서 유엔이. 그쪽에 그렇게 좋은 부지에다가 유엔빌리지 쫙 만들어줬는데 거기 원칙상 외국인들만 사는 곳인데 딱 세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도록 거의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 음지에서 나 서포트하느니라고 다른 것도 없는데 내가 이놈 경제적으로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해서 박정희가 그 경호실장한테 임장 거기 가서 살아도 돼 해서 배려 하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5.16 때 이 5.16에 대한 여러 메시지를 인쇄해서 쫙 호에 뿌려준 광명출판사 사장이 있어. 이 사람이 이학수야. 우리 삼성전자 부사장하고 이름이 똑같아. 이학수가 그때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당시 위정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많은 그 관급 물량을 그쪽에 공급을 해줬겠지.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렸어. 그 당시에는 어차피 영상 매체가 없거든. 인쇄죠. 그렇지. 무조건 인쇄야. 그 모든 거를 거기다 쏜 거야. 그래서 이학수 그 당시 사장이 거기 살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엔빌리지에 살았다 그러면 당대 최고의 실세인데 바로 박종규가 거기 산 거야. 실제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이 친구를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그 박종규가 갑자기 서울시 과장을 찾아온 거야. 당신이 그 대통령 각하의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강남 땅을 좀 사줘야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이게 다요 하고 제일은행 본점에 예치되어 있던 통장을 깐 거야. 그 통장이 지난번에 말했던 그 금액인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달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근데 너한테 만약에 당대 최고의 실세가 그런 제안을 했어. 넌 기분이 어땠을까? 좋으면서도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딱 그게 정답이야. 왜냐면 성공이라는 옵션밖에 없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한 정답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우리가 일제 때 지주들 땅 나눠가지고 유상 몰수, 유상 분배한 건데 다시 누가 돈 좀 있다고 대규모로 갖게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불법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 당시 강남은 다 농지니까 불법을 시킨 거라고. 이거 어떡하지? 난 공무원 신분인데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말처럼 성공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맡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저 못합니다 하면 배신이지, 조직에서. 회사 생활에서는 약간 본인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판에 빠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그 CEO는 걔하고는 무조건 거리를 두는 거야. 뭐 내보내기까지 하겠냐면 너는 내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는 가끔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같이 몰래 담배 피던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거잖아. 야 친구야, 담배는 나쁜 짓이야, 나는 밖에 있을래 하는 순간 걔는 다른 패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정말 싫으면 몇 번 하다가 그 회사를 떠나는 게 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어. 자, 하여튼 이 사람도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러면 여기에선 빠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 아니까 맡게 된 건데, 그런데 또 그 당시의 룰은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겐 반대급을 주는 거거든. 당연히 해줘야죠. 국장으로 특진시켰어. 큰일을 맡게 돼. 그래서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야. 야, 저 사람은 뭔데 갑자기 국장 특진한 거야? 그때 땅을 주로 누구한테 샀냐면 크게 한 3명 정도 있어. 김영목이라는 사람하고 함경자라는 사람하고 기사천이라는 사람이 있어. 요 사람들에게 10,000평, 뭐 몇천 평씩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땅을 사는데, 워낙 이 땅을 사서 그럼 뭐 하겠어? 다시 비싸게 되팔아야지만 국가에 돈을 남겨주는 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비싸게 어딘가에 되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불려진 돈으로 또 땅을 다 사야 다시 사고, 다시 그걸 또 비싸게 되팔고, 이걸로 돈을 계속 굴리는 거잖아. 그런데 땅을 누군가에게 되팔 때는 이게 또 문제가 있네. 그 당시도 땅 거래는 등기를 쳐야 돼. 근데 등기는 실명으로 거래를 쳐야 되거든. 말 그대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 들고 가서 이게 이제 내 땅입니다 해야 되는데, 현직 공무원이 이렇게 수만 평의 땅들을 강남에 사재낀다? 이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살이 떨리는 일이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 차명으로 이걸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차명으로 여러 부동산 거래를 돌린 거야.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물건이 희한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당신은 뭐고 땅 주인은 왜 안 나타나는 건데, 내가 땅 주인도 안 보고 이 땅을 너한테 이 위임장 가지고 자꾸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파는 건 어디다 팔았냐면 정부기관에 팔았어.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들에게 땅을 사, 나름의 적정 시세를 주고, 그래서 그걸 산 다음에 그걸 비싸게 국가기관에 대판 거야. 그렇게 해서 정시자금이 좀 모이면 그 모인 걸로 또 다른 땅을 또 그렇게 사서 다시 국가기관에다 그걸 파는 거야. 이런 일을 주로 한 거지. 그런데 땅을 지금 계속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그런데 이 등기치고 매매하고 이렇게 다시 팔고 사고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자, 이 수수료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수료 때문에 허용받은 게 있어.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땅값의 3%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인센티브, 뭐 판공비 같은. 그 수수료도 집행을 해야 되고 등기도 치려면 또 뭐 수입인지도 사야 되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름 빌려준 사람들에게도 입막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뭐 네가 남겨먹던 그런 것까지 그런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3%를 너가 알아서 써. 그걸로 이거 하는 다 처리를 해. 한 거야. 그럼 20억에 3%면 얼마야? 6천만 원이야. 근데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일까? 500만 원? 500만 원이야. 근데 6천만 원이라고. 20억을 자기가 돌릴 때 3% 해당되는 6천만 원 자기에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 진짜 자기가 쓴 돈도 있겠지만 또 자기도 뭐 주머니에 넣은 것도 있겠지. 나도 목숨 걸고 이 짓 하는데 하면서 밤에는 그 신문 기자들 입막음 하려고 그런 건지 자기가 그 공허함, 지금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짓인가 하는 뭐 걱정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그 기생집들, 당대 유명한 뭐 다동이라는 곳부터 해서 막 맨날 돌아다닌 거야. 내적 갈등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의 다른 부서의 국장들도 같이 옆에서 야, 유 국장 왜 그래? 맨날 술이야 맨날. 하여튼 나도 같이 가도 되지. 유 국장 몸 상할까 봐 그러지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이라는 걸 샀다 팔았다 하면 큰 돈이 벌리는구나.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땅이라는 걸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시킨 어마어마한 계기였어. 요즘도 그래서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 근데 그 투자 목적으로 사는 그런 문화가 해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유달리 우리나라와 중국과 몇 군데가 세.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는 또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문화가 많이 번성하게 된 건 아까 말한 이런 초기에 복부인들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참 씁쓸한 거지만 정부 쪽에서도 당시 이 개발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모으려고 이렇게 땅 투기를 조장했구나라는 게 앞장서서 했죠. 앞장서서 한 거지. 그게 아마 땅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한탕주의를 조금 만들 수 있었던 초기에 사회적 배경이 됐던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게 참 불편한 진실. 오늘 불편한 진실 많이 하네요. 가끔 여의도에 그 주식 고수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 주식 투자로 불패하기 좋은 투자 방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황태자 따라잡기.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 총수가 손주한테 물려줘야 돼. 근데 손주는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 돈이 없잖아. 그럼 걔한테 이걸 전부 밀어주면 상속세가 절반이야. 그렇죠. 뭐 대기업 관련해서 지배주주까지 하면 이게 60%야 상속세가. 50%가 원래 30억 이상이면 상속세 50% 때리는데 이런 특별한 어떤 사회적 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60%까지 추가 과세를 때려버리거든. 그럼 이건 돈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거든. 우리 손주가 경영의 귀재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회사 하나를 쫙 끌어올린 다음에 그 회사의 주가가 뻥 올라가서 그 회사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우리 손주도 부자가 되고 그 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내 할아버지인 내 회사를 사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쉽게 많은 대기업에서 목격됐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3세 때, 2세 때, 3.5세 때 신규 계열사가 하나 등장해. 그러면 그 계열사에 나머지 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거야. 아니면 거기에서 다 자재를 사던가 아니면 납품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뭘 다 하는 거야. 그럼 그 회사는 단기간에 뭐 아주 자그마한 회사인데 순식간에 슈퍼회사가 되고 폭풍 성장하는 거죠. 상장까지 돼서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진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이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 황태자야. 그럼 그 황태자가 할아버지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그 지주회사격인 회사 있지. 그 회사의 지분만 일부 사면 나머지 모든 건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방금 말했던 이 회사는 그런 용도로 쓰이겠구나라는 회사가 있겠지. 그런 용도로 쓰이겠구나라는 회사의 주식을 따라가면 그 그룹사 전체가 망하지 않는 한 그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거든. 반대로 이 황태자가 이제 이 회사를 먹기 위해서 꼭 사야 될 회사의 주식이 있어. 그럼 이 주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한동안 이상하게 그 회사가 신규 사업을 안 한다든가 국가 사업에 응찰을 하면 다 떨어진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주가가 막 떨어져. 반에 반토막이 돼.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황태자가 이 회사에 대주주로 지분 매입을 해.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확 또 뜨기도 해. 그런 흐름을 보고 주식을 언제 살지 언제 팔지를 따라잡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지. 그게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차피 내가 고칠 수 있는 전 능력 없고요. 저는 약간 개인 투자자이자 전문 투자자인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선택한 최선책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참 굴곡진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